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도 뭔가 축구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잠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김학보모 얘기인데요. 사실 김학보모 얘기 자체를 뭐 어저께도 이제 프랑스전 그 평가전이 있었는데 그 얘기랑 더불어서 아르헨티나전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무슨 뭐 팀 이 경기가 어땠습니다 리뷰하는 것보다는 지금 김학범호가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이 올림픽에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수비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수비 전술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전술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무너지는 감들이,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게 와장창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흔들리는구나라는 거를 좀 전형적으로 볼 수 있던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경기에서 4실점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김학범호 수비 전술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러이런 컨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요런 장점이 있는데 요런 게 또 약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보완해야 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전술적인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 가지고 제가 보는 눈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경기 보시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올림픽 가서도 이거 이렇게 해서 또 결국 주는구나, 혹은 이거 잘 보완해 왔네,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럴 때는 항상 등장하는 친구가 있죠. 저희 친구 바두갈이 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컨셉트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김학범호가 포메이션은 꽤 이제 뭐 4-2-3-1에 가까운 형태를 많이 씁니다. 뭐 4-1-4-1이나 4-2-3-1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4-2-3-1이 플랜 A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공격할 때 4-2-3-1이라는 거지 수비할 때는 4-4-2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나와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출전했지만 사실 수비를 블럭을 좁힐 때 이렇게 많이 좁혀놓죠. 예,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좁히는데, 이거 사실 사사이로 쓰는 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블록 형성이라고 하죠. 이런 같이 하는 수비들, 요 가운데 들어오면은 쪼여가지고 같이 수비하는 거에 유익한 점이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던 그 마드리드에 있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2010년대 초반에 쓰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포메이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워놓고 공격적으로 전환해야 될 때는 원톱을 놓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비 전술과 공격 전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은 포메이션상의 문제인 것 같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는 김업범 감독님은 좌우의 폭을 좁히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포백 라인의 좌우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같은 거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풀백들이 거의 이렇게 좁혀설 정도로, 이게 지금 이제 실제 경기에서 좌우를 거의 내준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좁혀놓은 효과가 뭐냐,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그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개인기량이 좋고 뛰어난 팀이지만, 유럽이나 뭐 남미 선수들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개인기량이 떨어진다는 건 이번 평가전에서도 조금 드러났죠, 사실은. 그러니까 1대1에서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제압하지 못한다는 거는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쓸 때 장점은 뭐냐면, 이쪽 선수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골은 이쪽에서 나는 거지, 골이 볼이 이쪽에서만 있을 때는 골을 직접 노리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앙을 단단히 하겠다는 거고, 이쪽으로 누가 치고 들어오는 것만큼은 우리가 견제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 측면에서 온다 그러면 여기를 좁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얘를 한 명 제끼더라도 커버 플레이가 들어오고, 여기 또 제끼더라도 커버 플레이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사실은 여기 중앙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도 뚫리더라도 커버 플레이 할 수 있게 이런 간격을 좁힌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김옥범호가 아예 내려서지도 않고 적절하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항상 전술이 되게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그럼 파해법이 없느냐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르헨티나나
프랑스가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보기엔 프랑스가 훨씬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전을 위주로 이런 전술 플랜 A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문제를 하기보다는 한계라고 해야 되겠죠.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경기 중에서 그걸 좀 설명드리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중계권을 샀으면 진짜 이거 제가 너무 잘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제가 이제 금전이 없다 보니까 네, 그걸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한 장면은 굉장히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몇 장면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어저께 프랑스전에서 나왔던 실점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쪽은 뭐 정확하게 숫자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쪽은, 오른쪽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왼쪽을 좀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점 장면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왼쪽에 있는 선수한테 공이 들어갔을 때 여기 볼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아마 이유현 선수였던 것 같은데, 이유현 선수랑 윙이 여기를 도와주러 와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 수비를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형태니까 이렇게 됐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이쪽은 벌어집니다. 이게 원래 수비는 이렇게 서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페널티 박스 이쪽에 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딸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은, 잡으러 나오면은 문제가 뭐다? 이쪽 공간이 순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지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 선수나 들어가면 이제 이쪽을 뭐라고 부른다? 하프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주면 안 되는 게 1차적인 목표겠죠, 사실은. 이쪽 측면 딸려 나왔을 때도 이쪽을 잘 메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간격을 좁혀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쪽을 예를 들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막고 있으면 딸려 나가면 더 이제 크게 벌어지니까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좁혀 놓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선수가 협력 수비가 들어오고 이쪽에 있는 선수도 이쪽을 자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쪽에 뒤로 살짝 내줍니다, 패스를. 그러니까 이쪽 뒤에 있던 17번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 어시스트 기록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여기를 따라서 들어가요. 하프 스페이스를 조금 뒤늦게 자르러 갑니다. 이쪽에 공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비 어떻게 되죠? 이쪽 공이 들어가니까 이쪽은 막았구나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잘라 움직이니까 미드필더는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유현 선수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쪽에 공이 안 들어가고 이 선수가 이쪽에 있는 선수한테 방향 전환을 해요. 방향 전환을 하면은 우리나라 선수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히나 뒤로 갔고 방향 전환되니까 재정비하자 라고 하게 되겠죠. 한번 이제 공격하는 거를 딱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재정비가 어떻게 되냐면, 이 미드필더, 이쪽 따라가던 미드필더는 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 선수 벌리겠죠. 이쪽 따라가고 이쪽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선수는 여기 잡으러 가겠죠. 이 선수도 여기 잡으러 가겠죠. 그럼 이 선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볼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위치를 자연스럽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죠? 수비가 이 선수는 이 선수보다 공이 여기 있으니까 이 선수 뒤에서 움직이는 얘를 잡으러 갈 거고, 이유현 선수는 여기 들어와 있는, 원래는 이 뒤에 있었지만 하프 스페이스 들어왔던 이 선수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패스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일로 넘어가죠. 그러면 누가 잡으러 오냐? 원래 측면에 빠져있던 이 선수가 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프리가 난 거예요. 왜 프리가 났냐면 좌우로 흔들어서 그래요.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분명 잘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하프 스페이스 들어온 것도 잘 잡았어요. 근데 이게 뒤로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다시 이쪽에 맞춰서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후반 38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프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패스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유현 어떻게 가죠? 위험하잖아요. 갑니다. 그 순간에 이 선수는 누구? 마크다. 얘가 내 마크. 이 선수는 누구? 원래 방금 전까지 여기 잡았지만 하프 스페이스 나간 이후로, 뒤로 들어간 이후로는 미드필더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 누구? 없어요. 그럼 이유현 선수가 여기를 안 따라갔어야 됐냐? 따라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됐었냐? 빨리 돌아서 이 선수가 잡고 이 선수가 잡던가, 혹은 이 선수를 내보내지 말고 붙여놨어야죠, 사실은. 근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넘어온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이쪽에 짧게 내준 게 여기서 슈팅 넘어가고 시선 완전 뺏겨 있잖아요. 여기 완전 프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뒤에 들어온 선수가
마무리한 형태로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는 패스하고 여기한테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너무 위험한 찬스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 왼쪽에서 오른쪽 가다가 오른쪽 가는 척하다 왼쪽으로 다시 가니까 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흔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측면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좁혀놓고 여기 중앙 쪽 페널티 박스를 너무 열심히 잡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선수가 여기를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따르게 치면, 왜냐면 이 선수가 여기를 따라가니까 이쪽 윙어가 여기 올라와 있는 풀백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인수인계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뒤늦게 결과적으로 말하니까 저 선수가 적을 잡아줬어야 되죠. 인수인계를 잘해줬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급박하게 몇 초 만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겠냐 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프랑스가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일본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챔 때 간바전에서 패트릭한테 골 줄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우사미에서 넘어갔던 장면 보시면 그때 이쪽 중계화면상으로 이쪽이었는데, 이쪽에서 한 명 툭 제껴놓고 이렇게 빙 넘겼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선수가 이거를 패트릭한테 내주고 그냥 마무리한 형태,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잘하는 팀일수록 많은데, 이게 사실은 김학범호는 라인을 굉장히 좌우로 좁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오는 패스가 질이 엄청 높아야 되고, 받는 선수도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 우리나라보다 강한 팀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남미의 강호들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다? 그러면 이런 게 자주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목표가 메달이니까 이런 쪽으로 좌우로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선수를 바짝 붙어야 되는 것도, 바짝 붙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기술이 좋은 선수들을 너무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쉽게 공차게 해놓으면. 왜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패스가 진짜 핀포인트로 우리나라 수비수들 키 한 10cm, 20cm 안 닿게 넘겨주는 패스를 막 하는 애들이에요. 기술이 되게 대단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미드필더가 잘 제어를 해야 될 수도 있다. 바짝 붙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체력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가혹한 말이지만 개인 기량이 되게 뛰어나서 얘네들하고 1대1로 매번 1대1로 싸워도 한 70% 80% 제압할 수 있다, 프랑스 애들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과감하게 막 좀 더 라인 벌려놓고 막 1대1 싸움 붙여도 돼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 잘했던 게 이제 브라질 수비수들입니다. 브라질 수비수들이 워낙 개인기가 좋고 그런 수싸움에 능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조금 공격에 힘을 줘도 웬만한 공격수들보다 공을 더 잘 차니까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유럽에 있는 강호들하고 비교했을 땐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활동량으로 메우는 겁니다. 간격을 좁혀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이 왼쪽으로 돌면 여기 있는 8명이 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격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또 전환시킨다? 그러면 또 우르르 오른쪽으로 다 가가지고 간격을 좁혀가지고 팀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얘네들은 공만 움직이고 지들은 서갖고 그냥 여기 서가지고 라인 이렇게 넓게 잡아놓고 공만 빙빙 돌리니까 조금 편하잖아요. 공만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팀으로 잡아야 되니까 8명, 9명 혹은 10명이 다 좌우로 흔들리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언제 문제가 난다? 전반 괜찮아요. 후반전 30분 이상 넘어간다? 혹은 후반전 중반 덜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되게 덥잖아요. 덥다, 일본 가서처럼 덥다? 그러면 퍼지기 시작하면은 한두 발씩 벌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골 먹은 게 후반, 중반 이후였죠. 그런 점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김학범 감독님이 쓰는 전술이 일리가 있다는 건 뭐냐면, 개인 기량 차이를 좁히면서, 그러니까 조금 차이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격차를 확실히 좁히면서 수비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를 까다롭게 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근데 이게 마냥 내려서는 게 아니라 조금 라인을 높여서도 할 수 있어요. 간격을 좁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전술이 괜찮은 전술인데, 문제가 뭐냐? 좌우로 흔들리는 거, 기술 좋은 선수 상대로는 조금 흔들릴 여지가 어쩔 수 없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력이 떨어지면 이거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활동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전술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좁혀가지고 뒤에 있을 때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버티는 거죠. 버티고 골키퍼가 선방해 주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
수비가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기자가 아니니까 말하는 거지만 면제에 대한 열정,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활동량을 정신력으로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커버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지만 어찌됐든 약점은 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본 그 실점 장면에서만 그렇게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잘 짚어볼 테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이라이트 보고만 찝었는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반 5분 10초예요. 5분 10초인데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옵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앙 토뱅한테 넘어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는 수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 측면을 넓게 따라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쪽 중앙 쪽 커버를 얼마나 신경 쓰냐면, 잠시만요. 왼쪽 수비수로 나왔던 강윤성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올 때 거의 페널티 박스 안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3명이 거의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면, 요쪽에다가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싸움이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넘기냐면, 이게 아예 뒤로 넘어가 버려요. 이 뒤쪽으로. 여기가 좁으니까 이 뒤로 넘어오는데, 이걸 플로리앙 토뱅이 들어오면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전반 5분밖에 안 됐으니까 강윤성 선수가 힘이 생생하니까 이거를 빠르게 뛰어가서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찬스가 안 났어요. 하지만 굉장히 위험했던 찬스. 그 다음에 전반 17분에 그 진약 있죠. 진약이 하나 찬스를 구하는데 얻게 되는데, 그것도 비슷해요. 이번엔 반대쪽에서 크로스가 넘어오는데요. 아이고, 얘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때는 이제 이쪽 커버하러 나와 있고, 아마 얼리 크로스였을 거예요. 근데 크로스 장면이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진약이 이 뒤에 있어요. 왼쪽 풀백 뒤에, 오른쪽 풀백 뒤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휘둘러져 옵니다. 이 뒤로, 이 선수 뒤로, 머리 너머로. 그러니까 이것도 좌우로 흔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바깥에 있던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헤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쪽 4명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앙으로 넣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뭔가 마무리해가지고 우당탕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장면도 좌우로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반 24분에도 있네요. 전반 24분에도 우리나라가 되게 좁혀서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8번 선수가 여기서 움직여요. 8번이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근데 원래는 아마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다 빼먹은 것 같은데, 이쪽을 이렇게 좁혀놓으면 너무 측면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커브를 어떻게 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될 때는 이 윙어가 내려와서 여기 커브를 쳐버려요. 이쪽에 공이 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브를 치기도 하고. 이해되시죠? 이쪽 윙이, 그러니까 위치 따라 다른 거예요. 윙이 이쪽에 서 있으면 이 선수가 여기를 막아서 같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돌파를 시도하면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서 공이 들어오면 이 선수가 나가고 이 선수가 일로 들어가는 형태로도 커버를 칩니다. 혹은 미드필더가 해놓고 이렇게 좁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좁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방향 전환이 뒤로 됐다. 그러니까 이쪽을 돌파해서 들어오는 거는 대응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뒤로, 아까 실점 장면인 것처럼 뒤로 돌아 들어가면 이 선수가 다시 좁히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윙어는 다시 앞으로 나오겠죠. 미드필더도 나오겠죠. 이 상황에서 여기를 넘기면 또 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반 24분에 똑같이 나와요. 실점은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드려야 될 거는 많이 나와요. 후반 제가 하나 또 그러니까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후반 11분 17번이 오픈 패스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후반 14분에도 6번 선수 쪽에서 찬스가 나오는데 공격 전개가 되는데, 이것도 양쪽 측면에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프랑스가 풀백들을 전진시키면서 넓어진 이쪽 공간을 양쪽을 다 공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나 더 짚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아르헨티나전 실점 장면도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실점 장면 있잖아요. 발렌수엘라였나요? 21번? 그 선수 장면이 굉장히 멋진 가마차기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 있는 선수가 툭 잡아가지고 중앙 쪽으로 넘겨. 제가 저번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툭 잡아놓고 여기서 오픈을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거든요, 올라오면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문제가 왜 있냐고 생각하냐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사실은 이걸 강윤성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때. 왜냐면 공을 잡아놓을 때 괴롭혀야 돼요. 이렇게 공이 한 요쯤 넘어왔을 때
이 선수가 압박을 딱 가서 공이 딱 발 앞에 떨어질 때 부딪히면요, 이때는 공을 완벽하게 잡아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괴롭히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공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뒤늦게 쫓아가면 이제 2단부터는 얘가 드리블을 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얘가 오히려 제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잡을 때 압박하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방향 전환을 좌우로 우리나라가 좁혀서기 때문에 측면에서 움직이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을 때, 발 앞에 딱 떨어졌을 때 잡아놓으면 이미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강인성 선수가 이 오른쪽 이쪽 측면을 보고 있다가 전환이 되니까 딱 방향을 뒤로 돌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커버를 누가 쳐주냐, 다행히 송민규가 잘 쳐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송민규 선수도 부지런한 선수지만 수비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발렌수엘라가 순간적으로 딱 치고 들어오는 그 드리블에 아무래도 좀 슈팅 각도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각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 우리나라 풀백들이 윙어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와요. 중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쪽을 넓게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앙은 좋지만 어찌됐든 좌우로 흔들리면 위험하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제어하려고 그러면 인수인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전환 패스를 못하게 빨리 압박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필요하다의 문제인 거고, 대신에 한계는 체력이 떨어지고, 이 인수인계를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압박하는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인수인계하는 게 급박한 경기 상황은 쉽지 않다. 그게 한계라.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았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 이렇게 아마 올림픽에서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선 단계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보다 약한 팀이라고 해야 될 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울 만한 팀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볼 만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이제 그 노가웃 스테이지 조별리그 통과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될 팀들은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아르헨티나나 뭐 거의 뭐 브라질도 오죠 이번에.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평가전 두 번이 나름대로 잘한 평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당해봐야 돼요. 참 말이 어려운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 그 나이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강하게 맞고, 대표팀 뭐 K리그에서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지만 이 노는 물이 커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큰 물에서 놀아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래야지 나도 거기서 같이 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 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같이 차는 선수들이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최고는 아닌 건데,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을 차거나 뭐 라리가에서 공을 찬다 그러면 메시, 호날두랑 차다 보면 야, 축구가 저렇게 되는구나, 길을 저런 걸 보는구나, 템포가 저렇네 라는 걸 직접 겪어보는 거랑 아니라는 건 천지차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물에 가라 하는 이유가 사실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 갔다 오면 선수들 늘어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 아르헨티나전이나 프랑스전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예선 단계나 평가전을 어느 정도 괜찮은 팀하고 하는 수준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잘 되네 라고 생각했던 건데, 얘네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보면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장면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풀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들도 조금 이렇게 해도 되네, 이거 조심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좋은 어떤 한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조금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커뮤니티를 저도 하니까, 축구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제 김학봉 감독님한테 좀 요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제가 그래서 조금 저도 아쉽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중앙 수비수가 좀 보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리드를 해줄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인계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수인계를 누가 제일 잘해줘야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중앙 수비수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수비를 잘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잘 붙여줄 만한 선수들, 야 가야지마, 가야돼, 누구한테 붙어야돼, 나가야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줄 선수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중앙 수비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는 김민재나 뭐 박지수나 둘 다 좋은 카드인데 평가전을 못 쓰고 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수비 전술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이런 면이 있구나, 진짜 이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조별리그부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으면 좋겠고, 논란이 있었지만 또 재밌는 경기 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더운 이 날씨에 조금 시원한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